안녕하세요. 백성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혼여행 혹시 어디 갔다 오셨는지 여쭤볼까요? 여러 곳으로 갔다 오셨네요. 근데 대부분 신혼여행지나 우리가 그 여행을 가는 곳 중에는 바닷가가 참 많죠? 네. 그렇죠? 바닷가 하면 우리가 참 낭만적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특히 바닷가 위에 모래밭을 걸어 다닐 때 보면 그곳에 그렸던 많은 사연들은 바닷물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 사라지죠.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불러보지는 못하고요. 그러한 노래들이며 그런 우리가 바닷가에서 지었던 모래성들 또 혹은 그림들 뭐 우리가 그 연인과 함께 걸었던 그런 발자국들은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나가면서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또 빠져나가는 썰물, 그러한 밀물과 썰물이 항상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규칙적으로 항상 밀물이 한 번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루에 2번씩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바닷가마다 그 지형에 따라서 밀물, 썰물 들어올 때 그 높이 차이는 다르지만 서해안 쪽이 그 차이가 크대요. 그래서 서해안은 가장 밀물이 높을 때 하고 이제 썰물이 가장 낮을 때 수위 차이가 거의 9m나 난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그 바닷가에 같이 가보실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은 유난히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인데요. 그 차이가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석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는 무공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력발전이죠.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력발전은 조석의 규칙적인 운동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바닷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조석 간만의 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석 간만의 차는 과연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 잘 보셨죠? 네. 자, 근데 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밀물이 들어올 때 그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간만의 차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달하고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상현이나 하현처럼 반달일 때는 그 간만의 차이가 좀 작아요. 그리고 보름달이나 금음일 때 간만의 차이가 큰데, 이렇게 간만의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살이라고 부르고, 간만의 차이가 작은 것을 조금이라고 불러요. 차이가 작다, 조금이다 이렇게 외우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교과서에서는 딱 그렇게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거나 그렇게 차이가 있는구나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런지는 교과서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뭘까? 해 때문일까? 바람 때문일까? 혹은 지형 때문일까? 달 때문일까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다가 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달의 변화 모양과 이러한 조수 간만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달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달이 끌어당길 것이다. 달이 여기 있으면 물을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룩해지는 것이 밀물이 들어오는 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름달일 때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달이 없을 때, 금음일 때도 불룩해지는 때가,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오는 때가 꼭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로 이제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게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달이 없는데도 불룩해지는가? 물이 이렇게 불룩해졌다가 이쪽에 물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가 물이 불룩해지면 양쪽은 날씬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불룩한 쪽에 있을 때가 밀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날씬한 쪽이 이제 물이 쫙 빠져나가는 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이 여기 있을 때 나는 한 바퀴 돌면
한번 불룩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 내가 있을 때는 썰물 때였겠죠. 그러다 이렇게 오면 불룩해지면서 밀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다시 이제 썰물이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불룩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쪽 다리 없는 쪽도 불룩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은요. 밀물과 썰물일 때 이렇게 불룩해지는데 여기가 만약에 달 때문에 달이 끌어당겨서 물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면 이 반대편이 궁금한 사람들한테 이제 달 뜨는 반대편에 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해가 잡아당겨서 이렇게 불룩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면 그럴듯하죠. 네. 이쪽은 날씬해지니까 이쪽이 이제 썰물이 되고 이쪽이 이제 밀물이 되는 걸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달과 해가 모두 같은 쪽에 있는 때가 있죠. 그게 금음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낮에 달이 떠요. 그렇죠? 낮에 뜨는 달이라는 것은 밤에는 달이 안 뜬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럴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아무것도 잡아당기는 게 없고 달이고 해고 다 저쪽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이 불룩해질까? 자, 그것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해요. 이 조석간만의 차이를 그래서 최초로 이해하고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뉴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뉴턴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뉴턴은 굉장히 괴짜였던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하죠. 근데 이 뉴턴이 사실은 이러한 행성의 운행을 자신의 그 역학이라는 원리로 설명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한 그 설명을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행성이 우선 이제 원운동을 하죠. 모든 행성은 원운동을 하는데 그러한 원운동 중에 특별히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뉴턴 시대에 알게 됐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 중에 왜 타원 운동을 하는지를 동그란 원운동을 하지 않고 왜 길쭉한 타원으로 운동을 할까? 그걸 궁금해하던 3명의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헨리는 헨리 해성으로 유명하죠. 7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헨리 해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 헨리라는 3명의 과학자가 내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행성이 타원으로 운동하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한테 그 당시 그 과학자들의 한 2주일에 해당되는 월급을 서로가 주겠다 이렇게 내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다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헨리는 다음 해 영국에 있는 그 뉴턴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 대학교 교수였던 뉴턴한테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 때 어떤 운동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뉴턴이 그건 타원 운동을 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타원 운동을 한다고 알았느냐 했더니 내가 계산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계산을 지금 보여달라. 그랬더니 내 연구실로 따라오십시오. 그러고 연구실에 가봤더니 서류가 태산같이 쌓여 있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건 마치 헨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감춰놓은 거랑 똑같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자기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자기가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뉴턴이 그럼 약속을 했대요. 2년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정리해서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약속을 지켰는데 그게 오늘날 가장 유명해진 책이에요. 뉴턴의 역학에 대한 책이에요. 그 책이 발견됐을 때 모든 행성의 움직임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뉴턴은 단 한순간에 그 모든 세계에 이제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로서 그 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 뉴턴의 장례식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엄청난 인파와 어마어마한 그 애도 행렬과 그 화려한 그런 장례식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게 해서 뉴턴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로서 인생을 마감했죠.
오늘날도 이렇게 과학자가 유명한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요. 자, 이 뉴턴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뉴턴은 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뉴턴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이 원운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든 오늘이든 또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이 힘은 굉장히 혼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하고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에너지는 번역된 게 아니죠. 영어죠. 네. 그렇죠? 힘은 번역이 됐는데 뭘 번역한 거냐면 force.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힘들이 야 좀 자네 내가 좀 취직이 되게 힘 좀 써주게 이런 힘이 됐든 그러한 힘들은 모두 에너지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에너지 혹은 우리가 그런 쪽에 관련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힘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차라리 얘를 번역하지 말고 에너지를 힘으로 번역할 걸. 그러면 혼동이 없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얘를 포스라 그러고 얘를 힘이라 그랬으면 차라리 혼동이 안 됐을 텐데 에너지를 번역을 안 하고 이 포스를 힘이라고 번역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힘은 다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의 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서부터 뉴턴의 힘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대학생이 돼서도 혼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뉴턴이 얘기한 힘을 좀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제 이 원운동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뉴턴이 이 힘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뉴턴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물체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은 그 생각의 연결고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뉴턴은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어쨌든 힘이 작용할 때 이제 이 뉴턴이 정의한 힘에 의하면 꼭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지는 않죠. 그 예가 이제 원운동인데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가운데에서 줄을 가지고 잡아당기면 원운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튀어나가죠. 그리고 항상 내가 이 물체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느끼면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방향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뉴턴 이전의 생각이었어요. 즉 내가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쪽으로 다른 힘이 작용해서 이 힘의 합력이 되는 이쪽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항상 이 물체가 원운동할 때는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뉴턴에 의하면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물체는 힘을 받지 않을 때 자기의 운동 방향으로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힘을 받고 있지 않을 때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방향이 꺾였죠, 이쪽으로. 그렇죠? 이만큼 꺾였어요. 이게 원운동은 같은 속도, 같은 이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시속 100km로 간다. 그러면은 1시간에 내가 100km를 간다는 얘기인데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얘기할 때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쪽으로 100km를 가느냐 서쪽으로 100km를 가느냐가 다를 때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까지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운동은 속력은 같은 운동인데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하거든요. 그렇지만 속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 속도가 변하는 것은
뉴턴에 의하면 속도가 변하는 것은 그 변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힘이 무엇인가 작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다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지느냐? 이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이게 달이고 여기가 지구면 달과 지구 사이에는 만류인력이 작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달은 끊임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원심력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심력이라는 건 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게 구심력이 없을 때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바깥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관성. 관성이라는 것은 힘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물체가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힘하고 상관이 없어요. 힘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힘하고 관련을 지어요. 왜냐하면 관성의 예로 우리가 드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가 버스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지금 이건 서 있게 그렸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버스와 함께 붕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변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갔는데 이 손잡이는 아직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힘을 아직 덜 받았으면 이 손잡이가 갑자기 이렇게 되죠.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매달린 줄만 움직이잖아요. 그게 내가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손잡이가 뒤로 휙 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관성이라고 얘기하죠. 손잡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는 놈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움직이던 놈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관성인데 내가 움직였는데 문제는 내가 움직인 줄 모르고 손잡이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소위 관성에 의해서 물체가 나한테는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어요? 내가 주차장에 가만히 있는데 내가 출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옆차가 뒤로 빠지면 내가 앞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콱 밟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운동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상대편이 움직인 걸 내가 움직였다고 인식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모르면 상대편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관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심력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가 그냥 그대로 자기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을 힘에 의해서 자꾸 지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원운동은 완벽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달과 지구 사이에 끈이 보이세요? 끈도 없죠. 끈도 없고 누가 에너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끊임없이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힘을 가지지 않아도 혹은 에너지가 없어도 완벽하게 신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옛날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뉴턴에 의해서 구심력, 즉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만류인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운동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뉴턴의 힘을 이해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포물선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이것을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포물선 운동을 보면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이 위쪽의 방향의 힘과 이쪽의 방향의 힘이 합해져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는 위쪽 방향 힘은 없고 이쪽 방향 힘만 있죠? 여기서는 아래쪽 방향의 힘이 있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위쪽 방향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됐죠. 그리고 이쪽 방향은 항상 속도가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오른쪽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항상 같을 때
등속도일 적에는 관성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가려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는 속도가 줄어들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는 점점 속도가 증가했죠? 떨어지면서. 그럴 때도 역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항상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 방향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쪽 갈 때에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갈 때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 속도 중에서 속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뉴턴은 뭐라고 표현하면 F는 ma라고 표현했는데 힘이 작용하려면 속도가 변해야 돼요. 그걸 가속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해야 돼요. 등속도란 얘기는 이 가속도가 0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뉴턴은 왜 이렇게 수학을 썼느냐 하면 멍청한 사람 이해하지 말라고. 굉장히 어렵게 그 역학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뉴턴 이후가 바로 과학을 수학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학을 잘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언어를 쓰게 되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을 좀 써봤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등속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고 물체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도 걔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는 한쪽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힘을 받아요. 서로가 작용반작용으로 끌려요. 우리가 여기서는 잡아당기면 힘센 사람 쪽으로 끌려오지만 얼음판 위에서 둘이 줄다리기를 하면 서로가 끌려오죠. 그거와 똑같이 사실은 지구와 달이 있을 때 지구가 달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달이 끊임없이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만 휙휙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달에 끌리기 때문에 지구도 지구대로 원운동을 해요. 즉 달과 지구의 중간 정도의 여기에서 한 지구의 요 내부 정도의 무게중심이 있어서 지구는 지구대로 그 무게중심을 돌고 달은 달대로 그 무게중심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구대로 돌고 달은 달대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구도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도 원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가 근데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이 이제 그 구심력이 중간에 이제 잡아당겨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 중에 동그랗게 도는 것은 이제 그 관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쪽으로 돌려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 어떤 관성이나 이 구심력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물방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물방울이 처음에 동그란데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래에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거리가 가까운 쪽은 힘이 더 많이 작용하고 거리가 먼 쪽은 힘이 더 작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자, 이렇게 길쭉해지죠? 아래쪽은 더 힘을 많이 받아서 빨리 내려가고 위쪽은 거리가 머니까 더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지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빨리 내려가고 여기는 조금 내려가는데 여기는 중간 정도 내려가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나는 지구가 움직이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줄 모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이쪽은 불룩해지고 저쪽이 상대적으로 불룩해져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쪽이 제가 지금 달을 그린 것인데 지구도 달에 의해서 끌린다고 아까 표현을 드렸잖아요. 자, 끌리는데 지구의 물은 한쪽은 지금 안 움직이는 관성 때문이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성이 커서 안 움직이는 것이고 이쪽은 달에 의한 인력이 크니까
빨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내가 안다면 얘는 조금 내려가고 얘는 많이 내려가고 나는 중간 정도 내려갔구나를 이해하면 되는데 나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아까 어떻게 됐죠? 상대적으로 저쪽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주차장에서.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물이 저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의 반대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쪽은 달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쪽 물은 달의 반대 방향으로 불룩하게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달이 있는 반대면에서도 불룩하게 물이 솟아올라서 밀물이 되는 이유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이것이 상당히 개념이 좀 어려워서 중학교에서는 아까처럼 조수 간만의 차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 이미 뉴턴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은 달만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달만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또 안 되는 것이 달이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또 반대편에 해도 존재해요. 해의 영향이 중요할 때는 언제냐 하면 이게 상현이나 하현처럼 이 태양과 달이 직각으로 있을 때예요. 자, 태양과 달이 직각으로 있을 적에는 달에 의해서 이렇게 불룩하게 끌렸지만 태양에 의해서도 약간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높이 차이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게 같은 방향에 있을 적에는 이쪽 높이가 제일 높고 여기는 높이 차이가 제일 적죠. 그렇지만 직각으로 있을 때는 서로가 이쪽에서 끌리는 것, 저쪽에서 끌리는 것이 각이 다르기 때문에 물의 높고 낮은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현, 하현일 적에가 그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금음과 보름일 때보다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은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구에서 밀물과 썰물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입니다. 우선 달이 태양의 맞은편에 있게 되는 보름달에는 각각 태양과 달이 양쪽에서 지구를 잡아당기는 쪽이 밀물, 그렇지 않은 쪽이 썰물이 됩니다. 다음으로 달이 태양과 직각으로 있게 되는 반달에도 각각의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쪽이 밀물인데요. 이 경우는 태양과 달이 일직선에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이게 되는 금음달에는 태양과 달이 한꺼번에 지구를 잡아당기는 쪽이 밀물, 그렇지 않은 쪽이 썰물이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가고 밀려오는 단순한 현상에도 이처럼 많은 과학 원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에는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니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예, 자녀분들하고 언제 한번 바닷가에 가실 일이 있거든. 밀물, 썰물 같이 오고 가는 걸 관찰하시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